네, 오늘 대통령실은 정부 출범 6개월을 맞아 국정운영 성과를 설명합니다. 한편 여야는 연내 사법개혁 법안 처리를 두고 입법전쟁 채비에 나섰습니다. 두 분과 정치권 소식 짚어봅니다. 배종호 한국정치평론가협회장, 정호김 전 의원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먼저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오늘 오후에 대통령실 3실장이 나란히 마이크를 잡습니다. 국정 전반을 총괄 정리하는 기자간담회를 열게 되는 건데 사실 돌이켜보면 굉장히 좀 이례적이라는 생각도 들고요. 이 시기에서 그 나올 내용을 먼저 다뤄보기 전에 왜 지금 시점에서 이런 부분을 기획했는지 그 의도부터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일단 이 새 정부가 출범한 지 6개월 됐지 않습니까? 정상적인 출범이라고 보기보다는 12.3 비상겸 내란으로 인해서 인수위 없이 출범했기 때문에 이 과정이 지금 어떻게 됐는지 한번 총 정리를 해야 되겠다라는 이제 그런 입장이 먼저인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이 국민적 관심사가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높기 때문에 특히 이제 국민 주권 정부를 강조하는 그리고 대국민 소통을 강조하는 그런 이재명 정부이기 때문에 국민과의 소통을 갖겠다. 이 두 가지가 이제 포함된 그런 의도, 기획 의도라고 해석이 되어지고요. 그다음에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 3실장, 비서실장, 그리고 또 정책실장, 국가안보실장이 동시에 기자회견을 가진 것은 거의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합니다. 네. 특별한 정부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고 많은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강훈식 실장 같은 경우는 전반적인 국가 시스템 복원 과정에 대해서 얘기를 할 것 같고 정책실장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한미 관세 협상을 중심으로 해서 민생 경제 회복 과정에 대해서 얘기를 할 것 같고 그리고 국가안보정책실장 같은 경우는 이번에 이제 외교 행사가 굉장히 많았지 않습니까? APEC을 포함해서 이 부분 그리고 또 한반도 평화체제, 국가안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인 설명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왜 지금 시기인지 그리고 3실장이 나란히 이제 출동을 합니다. 그 형식 그리고 이어지는 방식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먼저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정치적으로는 굉장히 혼란스럽잖아요. 그리고 지금 정권의 입장에서는 내란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는 그런 상황을 고수하고 있는 대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 대통령 지지도가 60%를 지금 넘고 있고요. 그리고 국민의힘이 아직까지도 그 윤석열 전 정권과 완전히 절연하지 못했다라는 국민적 인식이 있는 가운데 국정 운영에 대한 자신감을 3실장 그 소위 기자회견으로 그러니까 국정 운영 성과를 설명하는 것으로 지금 보여주고 싶은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동안에 이제 특히 정책 외교 안보라든지 내지는 관세 협상과 관련해서 또 일련의 성과가 있었다라고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국정 운영을 성과를 설명을 할 때 과연 비서실장의 그 인사 관련해서 어떤 질문이 나올지 또 거기에 대해서 어떤 답변을 할지 그 상당히 진솔한 설명과 답변이 있을지 좀 지켜봐야 될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말씀해 주신 부분 대통령 지지율 언급해 주셔가지고요. 잠깐 짚고 넘어가자면 한국갤럽이 지난 2일부터 4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거고 응답자의 62%가 이재명 대통령이 직무 수행을 잘하고 있다라고 답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지금 잠깐 언급해 주신 그 기자간담회 오늘 질의응답 진행이 되고 여러 가지 질문들이 나오게 될 텐데 그간 대통령실이 조금 거리를 두었던 사법개혁이라든지 인사개입 문제라든지 부동산 추가 대책 이런 쟁점 현안에 관한 입장도 좀 구체적으로 밝히게 될까요? 그런 부분은 질의응답 과정에서 나올 수는 있지만 예. 방점이 거기에 찍혀 있는 것은 아니고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 6개월 동안에 이재명 정부의 국정 성과를 국민들과 공유하는 그런 부분에 방점이 찍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특히 이제 3실장이 동시에 출석해서 질의응답을 하기 때문에
이재명 정부 6개월 동안의 국정 성과가 무엇이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방점이 찍힐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그리고 시간이 어차피 제한이 돼 있지 않습니까? 예. 특히 이제 3실장뿐만이 아니고 AI 미래기획수석까지 참석을 하기 때문에 AI 3대 강국 코리아를 어떻게 만들 것이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또 질의응답이 있기 때문에 그런 관련 질문에 대해서는 많은 시간이 할애가 되지는 않을 것 같고요. 일단 강훈식 비서실장 같은 경우는 6개월 동안에 어떻게 12.3 불법 비상계엄으로 붕괴된 국가 시스템을 빠르게 복원했는지 그리고 지금 어느 정도 복원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이 있을 것 같고요.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김용법 정책실장 같은 경우는 한미 관세 협상이 과연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는지 지금 모든 것이 다 마무리됐는지 그리고 또 앞으로 코스피 5,000포인트 목표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달성할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지금 뭐 국가안보정책실장 같은 경우는 국가안보실장 위성락 이분 같은 경우는 이 에이펙 정상회담 포함해서 G20, G7 또 최근에 중동 아프리카 순방까지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통해서 대한민국이 국제 외교에서 12.3 불법 비상계엄으로 완전히 실종됐는데 지금 완전 정상화가 됐는지 그리고 또 한반도 평화체제, 국가안보 그리고 한미 원자력 협정 이 부분은 또 어떻게 할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방점이 찍혀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이제 이게 생중계로 진행이 될 텐데 민감한 사안들에 대한 질의응답 뭐 속 시원하게 좀 답을 해줄까요? 속 시원하지 않을 것 같고요. PPT로 6개월 동안 6개월이 뭐 짧으면 짧은 기간이고 길다면 긴 기간이지만 인수위 없이 시작했다라는 얘기는 더 이상 이제 통하지가 않습니다. 반년이 지났으니까는요. 그런 상황에서 각 실장이 PPT를 통해서는 성과를 상당히 부각시킬 것 같지만 예. 방점은 기자들이 어떤 질문을 하느냐 또 거기에 대해서 어떤 답변을 하느냐고요. 물론 성과가 있었습니다. 제가 성과에 대해서 인정한 부분은 한미 동맹과 관련해서 많은 우려를 불식시켰다라는 점, 그리고 관세 협상과 관련해서 물론 우리나라가 우리의 역량에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상당한 투자를 함으로써 어찌됐든 관세 15%를 지켜냈다라는 예. 거. 이런 성과에도 불구하고 지금 아직 잠복되어 있는 부동산, 지금 서울이라든지 수도권의 시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또 민생 경제라든지 그다음에 인사청탁과 관련해서 최근에 굉장히 자극적인 이슈가 나왔습니다. 현지 누나 뭐 예. 훈시기형 해가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질문을 하는 게 기자들의 입장이고 그렇죠. 여기에 대해서 얼마만큼 진솔하게 답변을 할지 그다음에 사법개혁이라든지 또는 검찰개혁과 관련해서도 그동안 상당히 논란이 되어왔던 이슈가 있는데 이런 질문이 나왔을 때 과연 3실장이 얼마나 진솔하게 잘한 것은 잘했다. 그러나 이런 부분이 더 어떤 그 뭐랄까 과제가 있다라든지 이렇게 설명을 할지 아니면은 그동안 6개월에 대한 그런 어떤 성과의 성찬이 될지 이런 것이 아마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예, 어떤 내용이 어디까지 다뤄질지 저희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오늘 이제 생중계를 시작으로 이번 주부터는 사상 최초입니다. 대통령 업무 보고도 생중계가 될 예정인데 오는 11일에 이제 기획재정부를 시작으로 전 부처의 업무 보고를 받게 되는데 국가기밀이나 안보를 제외한 모든 내용이 어쨌든 국민께 이제 공개가 되는 겁니다. 사실상 국정 운영에 좀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겠다 이런 의지로 좀 해석해야겠습니까?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세요? 일단 뭐 강한 드라이브도 분명히 있겠죠. 예. 그렇지만은 저는 이재명 정부는 이제 국민 주권 정부를 내세우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굉장히 국민들과 대통령이 직접 소통하는 그런 모습. 대표적인 게 전국을 돌면서 타운홀 미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번에는 대통령께서 전 부처 업무 보고를 역시 전국을 돌면서 이걸 공개적으로 하겠다라는 이제 그런 입장이니까 제가 볼 때는 국민들과의 소통을 중시하는 국민 주권 정부의 철학이 그대로 구현되는 그런 행보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 대통령이 이런 행보를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세 가지 이유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첫 번째로는
대통령의 자신감이에요. 나는 지금 국정을 확실하게 내가 꿰뚫고 있다라는 이런 자신감 때문에 모든 것을 다 투명하게 국민들에게 공개하는 그런 지금 국정 운영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 두 번째로는 국정 의지가 저는 반영이 됐다. 어떤 국정 의지냐? 확실하게 내가 국정을 장악을 하겠다. 그래서 이 국정을 개혁을 하겠다라는 이제 그런 대통령의 국정 의지가 담겨 있고요. 그리고 이제 대통령 같은 경우는 내년에 국가 대전환의 출발점으로 지금 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전 부처를 전국을 순회하면서 공개함으로 인해서 사전 정지 작업을 하겠다라는 그런 대통령의 의지가 담겨 있는 것 같고, 아까 잠깐 언급을 했지만은 역시 이제 대통령의 국정 운영 철학, 나는 모든 것을 투명하게 주권자 국민들에게 공개하겠다라는 이제 그런 입장, 이 세 가지가 반영된 결과물이 아닌가. 그리고 이런 부분이 과연 그러면 국민들에게 어떻게 전달이 될 건가라는 것과 관련해서는 굉장히 이 주권자인 국민들로서는 정치적인 효능감이 높아질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밀실에서 비공개로 하듯이 했는데 이런 것을 내가 속속들이 주권자인 국민들이 이걸 접할 수 있구나. 그러면 굉장히 주권자들의 국민들의 정치적인 효능감이 높아질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뭐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반적으로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율이 긍정적인 평가가 우세합니다. 한 60% 정도 나오는데 저는 이런 행보를 하면 할수록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율은 더 탄탄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니까 크게 나눠보자면 앞서 지난주 계엄 1년 성명을 통해서도 언급을 했듯이 이 국민 주권 정부의 국정 철학을 국민과 나눈다라는 의미, 그리고 또 내부적으로는 이재명 대통령이 국정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다 꿰뚫고 있다라는 자신감, 이 표현이지 않냐라고 짚어주셨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지금 이제 앵커가 그 말씀을 하시니까 국민 주권 정부이기 때문에 국민과 소통하고 또 국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이제 수렴하는, 그래서 사실은 주요 공직자의 그 인사와 관련해서 국민 추천을 받겠다 했는데 최근에 공직자는커녕 민간 협회의 회장직을 자기네들끼리 짬짬이 그렇게 그 그걸 뭐 누가 찾아낸 것도 아니고 자기네들 스스로 메시지와 메시지를 통해서 소통한 것이 드러남으로써 카메라에 잡혔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거기에 또 그 권한이 없는 제1부속실장, 그 이전에도 국민의힘에 의해서 상당히 많은 문제가 지적됐는데, 그렇기 때문에 형식적으로 이러한 어떤 그 국정 보고를 하고 이거를 통해서 자신감을 주는 거 이상으로 중요한 거는 과연 얼마나 신뢰감이 드느냐, 그리고 얼마나 진솔하게 단지 보여주기 위한 그런 그 국정 현안 보고가 아니라 이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국민들이 정말 현실적으로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 이 문제에 대해서 얼마나 실질적인 솔루션을 내느냐가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이게 지금 전부처 업무 보고잖아요. 예. 근데 소위 그 혁신 TF입니까? 그래서 얼마 전까지 심지어는 뭐 공무원들의 휴대폰 포렌식 얘기까지 나왔어요. 물론 그거는 안 하겠다라고 지금 뭐 나오는 것 같은데요. 이런 상황에서 지금 대통령이 이 회의를 통해서 보여줘야 될 부분은 신뢰, 그리고 국민들로 하여금 이제는 진짜 신명나게 뭔가를 하면 공정하게 이것이 그 결과가 산출되겠구나라는 어떤 그러한 분위기인 것이지, 단순히 보여주기 위한 전시 효과만 노린다면은 제가 볼 때 사실은 그 전 정권에서도 이러한 그 대통령 업무 보고를 많이 했지만 실질적으로 그게 어떤 국민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는가에 대해서는 좀 회의적이기 때문에 이번 정권은 그런 차원에서 상당히 많은 부분을 고려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11일 저는 시작되는 좀 개인적으로 우리가 인정할 것은 인정을 해야 된다. 모든 것을 다 100% 투명하게 공개하는데 그게 어떻게 보여주기식 전시 행정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대통령이 모르면은 굉장히 그 모르는 것이 그 자리에서 생방송을 통해서 공개되기 때문에 대통령 실력이 민낯으로 그렇게 전달된다. 그래서 이거는 보여주기 그런 행정이 아니고 대통령 스스로가
시험대 위에 올라가는 굉장히 위험한 그런 방식이라고도 봐야 돼요. 왜냐하면 철저하게 준비하지 않으면 대통령의 무능이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자신이 내란 재판을 통해서 스스로 폭탄주를 인정을 했지 않습니까? 사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폭탄주를 마시면서 국정 운영을 했다라는 것은 얼마나 충격적인 일입니까? 그리고 또 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는 타운홀 미팅 같은 경우도 지난번에 다 생방송을 통해서 전 국민에게 공개됐는데 대표적으로 대통령의 실력과 문제 해결 능력이 드러난 것이 광주 전남 그리고 또 무안 군수의 타운홀 미팅 사건입니다. 광주의 군공항, 민간공항을 무안으로 이전하는 문제와 관련해서 완전히 대통령이 다 꿰뚫고 있고 그 자리에서 그냥 다 정리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제가 볼 때는 뭐 보여주기 전시 행정이 아니고 국민들과 소통하는 그런 소통의 국정 운영 그리고 대통령의 실력을 그대로 보여주는 그런 국정 운영 방식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예. 제가 드린 말씀이 예. 좀 왜곡되는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예. 제가 한 얘기를 반복하자면 지난 정권에서도 생방송으로 대통령 업무 보고가 있었다. 그런데 상당히 보여주기 식으로 해가지고서 국민들한테 대통령 업무 보고가 그동안에 이렇게 큰 인상을 주지 못했다. 그렇기 때문에 업무 보고를 하는 데 있어서 보여주기식보다는 국민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문제, 국민들이 무엇을 고민하는지에 대해서 실질적 솔루션을 제공하는 게 좋겠다. 그다음에 굉장히 투명하게 국민들과 소통하는 정부를 강조했는데 최근의 인사 문제에 대해서 애초부터 국민들로부터 추천을 받는다 그랬는데 그런 해프닝이 있었다. 이게 제가 드린 말씀의 요지입니다. 예. 대통령 업무 보고 생중계 이게 전시 행정이 될지 실제 소통이 될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연말 국회 역시 팽팽한 긴장 국면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민주당은 연내 사법개혁 법안 처리를 예고했고요.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 카드까지 염두에 두고 대비 태세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여야 대표 발언 듣고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내란 잔재를 확실하게 정산하고 사법개혁을 반드시 완수하여 이 땅의 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를 바로 세우겠다는 다짐을 새롭게 합니다. 이재명 정권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법치를 파괴하고 나라의 안보까지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내란 전담 재판부를 만들어 민주당이 판사를 임명하고 법 왜곡죄를 만들어 눈에 거슬리는 판사들을 말살하려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법사위를 통과한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법, 법 왜곡죄, 공수처법 개정안 등이 우선 처리 대상인데 국민의힘으로서는 이걸 막을 방도가 없기 때문에 필리버스터 이어가겠다는 기조인 거죠. 네. 일단 국회에서 소수 제1야당이지만 그렇고 지금 민주당이 주도하는 이 소위 사법개혁이라는 것이 많은 법 전문가들이 우려를 표명할 수준의 상당히 위험한 지금 사법개혁이다라는 데 있어서 문제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은 지금 내란 전담 재판부 1심, 2심을 다 하겠다라는 건데 지금 현재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1심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러면 내란 전담 재판부가 만들어지면은 새로운 법정에서 하느냐 아니면 지금 현재 1심에서 하느냐 그거를 결정하는 것도 결국은 지금 현 재판부는 권한이 없다라는 것이고 또 지금 민주당 정권 또는 민주당의 경우에는 어떻게 해서든지 신속하게 내란을 종식시키겠다 그러면서 이렇게 되면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위헌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있고 또 재판이 늘어짐으로써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구속된 상태에서 풀려날 가능성까지 열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은 이제서야 이것을 공론화해서 논의를 한다 그러니까 선우가 바뀐 것이고 또 법 왜곡죄의 경우에는 이게 전 세계에서 시행하고 있던 나라가 독일이었거든요. 근데 독일의 경우는 과거 나치 전범의 법 왜곡을 시정하기 위해서 법 왜곡죄라는 것을 만든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는데 그럼 왜곡의 판단 기준의 주체가 누구이냐? 그럼 무엇이 왜곡이냐? 이런 것과 관련해 갖고 상당히 지금 논란을 부르는 그래서 사법부의 독립과 위헌 소지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를 남긴다. 물론 지금 사법부에 있어서
법의 독립만큼 사법부의 독립만큼 중요한 거는 사법부의 신뢰이고 직위원 재판부라든지 예. 또는 뭐 최근에 이제 민주당이 문제 삼는 추경호에 대한 소위 구속이 지금 이제 기각이 되지 예. 않았습니까? 이런 것을 아마 빌미 삼는 모양인데 실제로 물론 사법부도 신뢰가 매우 중요하지만 이거를 지금 민주당이 주도하는 식의 사법 개혁으로는 상당한 풍을 불 가능성이 있다. 단지 국민의힘에 대해서 한마디를 하자면 예. 그러려면 본인들이 과연 윤석열 정권의 계엄에 대해서 어떤 입장인지에 대해서 좀 더 분명해야지만 이것을 비판하면서 또 여론전을 벌이면서 정당성이 만들어질 텐데 지금 그 국민의힘의 대표인 예. 장동혁 대표의 그런 입장이라든지 이것이 분명히 사법개혁에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1야당인 국민의힘이 이 문제를 제기하는 거에 대한 정당성에 대해서 예. 많은 국민들이 아직까지도 비판적이고 회의감을 갖고 있다라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일단 필리버스터도 중요하지만 네. 이런 것에 대한 입장을 빨리 저는 물론 지금 지난 1년 내내 이 자리에서 그 맞습니다.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그런 점이 상당히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 국민의힘 상황이랑 국민의힘 장 대표에게 조금 뒤에 좀 더 깊이 있게 나눠보도록 하고 이 사법개혁법안 연내 처리한다고 했는데 얼마 남지 않기도 했고 또 며칠 전에 전국 법원장회에서 상당한 우려 목소리 나오기도 했잖아요. 이에 대한 부담은 좀 없을까요? 네, 우리 이제 정 의원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대한민국에서 가장 위험한 것은 뭔가라는 것과 관련해서 저는 내란이 일어난 지 1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내란이 종식되지 않고 있다라는 것이 가장 위험하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렇게 내란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제1야당이라는 국민의힘에서는 또 이 국민의힘 대표는 지금 내란을 정당화하고 옹호하는 그런 발을 서슴지 않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내란을 종식을 원하는 국민들은 대다수다. 그래서 내란을 종식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 내란 전담 재판부도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근데 내란 전담 재판부가 위험하다라고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리고 사법부의 독립, 상권 분립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12.3 비상계엄, 불법 비상계엄으로 사실상 사법부 독립, 상권 분립은 침탈당한 거예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렇게 12.3 비상계엄을 단죄해야 되는, 사법적으로 단죄해야 되는 지금 사법부는 어떤 행동을 보이고 있는가. 대법원장이 대선 과정에 한복판에 개입을 하지 않는가 하면, 그리고 또 지기현 부장판사는 내란 수계를 풀어주는가 하면 또 지금 1년이 넘도록 재판을 끝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내란 수계는 다시 풀려난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 확실한 사법적인 조치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내란 전담 특별부를 법안을 통과해서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판검사들이 법을 왜곡해서 판결을 하고 또 뭐 증거를 조작하고 기소를 해서 처벌한다면은 이런 판검사들에 대해서는 처벌해야 된다라는 것이 지금 민주당의 입장이고,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국민의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똥 묻은 개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거는 국민의힘, 그것도 원조 친윤이라고 할 수 있는 윤한홍 의원이 똥 묻은 개다. 왜냐? 지금 이렇게 윤석열 전 대통령과 내란 수계하고 선긋기를 하지 않고 계속해서 12.3 비상계엄을 사과를 하지 않고 옹호하고 있기 때문이다. 라는 말이 내부에서도 나왔단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민주당에서는 내란을 종식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법개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오히려 지금 국민의힘의 장동혁 대표가 민주당의 사법개혁에 동력을 제공하는 그런 인물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두 분 다 지금 장동혁 대표 이야기해 주셨으니까요. 바로 관련 내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처럼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의 리더십에도 비상이 걸렸다는 평가가 나오는데요. 지금 말씀해 주신 부분입니다. 심지어 원조 친윤에서도 직격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그 발언 저희가 준비해 봤습니다. 듣고 대담 이어가 보겠습니다.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비판하는 꼴이니 우리가 아무리 이재명 정부를 비판해도 국민들 마음에 다가가지 못합니다. 계엄을 벗어 던지고 그 어이없는 판단의 부끄러움을 국민에게 사과해야 합니다.
들으신 것처럼 어쨌든 뭐 비상계엄과 관련해서 계속해서 의원들 내부에서 조금씩 논의가 있었고 또 입장 표출이 있었는데 결정적으로 어쨌든 비상계엄 1년과 관련한 메시지가 어떻게 나올 것이냐라는 부분이었습니다. 이른바 우파 연대론과 단일 대오론을 장동혁 대표가 천명한 데 대해서 본격적으로 이제 공개적으로 불만이 더 커지면서 이게 강하게 표출되기 시작했는데 내용도 내용이고요. 지금 당 내에서 소통이 부족한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들까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 우리나라 정당은요. 자유민주주의 정당이고 헌법으로도 그 민주적 활동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지금 장동혁 대표가 대표이지만 지금 당의 중진이라든지 또 원내 대표 그다음에 젊은 초재선 의원들이 문제를 제기하고 나왔다라고 하는 거는 물론 매우 늦었지만 다행한 일이고 국민의힘의 변화의 조짐이 보일 뿐만 아니라 아마 이번 달 그리고 1월에 걸쳐서 상당 부분 변화가 있을 거라는 말씀을 저는 드릴 수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국민의힘이 다시 그 민주적 정당으로 그리고 계엄과 선을 긋고 탄핵 반대와 선을 긋는 정당으로 자리매김을 하게 되면 지금 입법부, 행정부를 독점하면서 사법부까지 독점하겠다고 심지어는 대법원장이 소위 대법원에서 현 대통령의 후보 시절에 그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한 파기환송, 이거 대법원장 혼자 한 게 아닙니다. 그것까지도 마치도 사법개혁의 대상인 것처럼 몰아붙이면서 사법부까지도 쥐락펴락하려고 하는 그러면서 그 안에서 그거에 대한 어떤 그런 다원주의적인 논의가 없어 보이는 듯한 이러한 지금의 그 여당, 그다음에 정권을 수임한 정당에 대해서 목소리를 제대로 낼 수 있는 그러한 이제 힘이 생길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그거야말로 한국 정치 그리고 한국의 헌법의 가장 중요한 가치인 자유민주주의가 다시 살아나는 길이다. 그래서 저는 장동혁 대표가 지금 뭐 중진들과 의견을 나눠보고 있다 그러는데요. 여기서 스스로가 변화되지 않으면 장동혁이라는 정치인의 입지가 상당히 불안해질 것이고 비록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이러한 일련의 상황이 어떻게 보면은 국민의힘의 정당으로서의 잠재력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이렇게 조심스럽게 진단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어서 이 부분을 좀 짧게 여쭤볼게요. 내일 의원총회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대외 메시지라든가 좀 이런 부분 변화가 있을 거라고 보세요? 변화가 있는 메시지가 예. 나와야 됩니다. 이제는 그 뭐 초선들은 그동안에 정치 경험이 없다 그러지만 중진들, 그다음에 지금 이제 그 지도부도 지금 분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의원총회를 통해서 다양한 목소리가 나와야 되고 비록 늦었지만 자기네들이 지지하고 뽑았던 대통령의 국정 수행이라든지 또 그 국정 수행의 어떤 그 잘못된 부정적인 그러한 파장이 계엄으로까지 이어졌으면 여기에 대한 진솔한 반성과 그다음에 대한야당, 그다음에 정책 야당으로서 향후 어떤 길을 가야 될 것인지에 대한 분명한 입장이 의원총회의 경론을 통해서 나와야만 내년 6월에 지방선거는 말할 것도 없고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하나의 분수령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어쨌든 장동혁 대표도 이와 관련해서 반응을 했습니다. 앞으로 2주 동안 오차는 일단 다 취소를 하고 국민의힘 뭐 원로들, 중진 의원들과 만나기로 한 건데 분위기 좀 당분간 짧게는 뭐 한 1, 2주 내 길게는 이제 말씀해 주신 것처럼 6월에 지방선거 있지 않겠습니까? 앞으로의 행보 좀 어떻게 예측하고 계시는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제 행보는 제가 볼 때는 전혀 해법이 되지 않는다. 지금 국민의힘의 내홍의 문제는 12.3 불법 비상계엄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취할 것인가라는 게 본질인데 지금 그 본질적인 문제에 대해서 원인 제공을 하는 사람은 지금 장동혁 대표거든요. 장동혁 대표가 왜 원인 제공자냐? 라는 것과 관련해서는 12.3 비상계엄이 일어난 지 1년이 됐으면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힘의 당대표로서 당연히 국민들께 진실된 사과를 해야 되는데 오히려 의회 폭거 때문에 12.3 불법 비상계엄이 일어났다라는 메시지를 내놨단 말이에요. 이거는 전형적인 독재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논리거든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그러니까 옥중 메시지를 내놨는데 뭐라고 내놨느냐? 헌법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그런 12.3 비상계엄이었다. 어떤 헌법 책무를 이행하기 위한 거냐? 국민의 자유와 인권을 위해서 12.3 비상계엄을 했다라는 말하고 지금 제1야당의 대표가 똑같은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문제가 생기고 있는데 이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입장을 내놓기보다는 뭐 당 중진들 만나가지고 스킨십을 한다. 그렇다고 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 그렇다면은 정상적인 정당이라면 당연히 당 소속의 국회의원들이 이 당 대표를 물러나라라고 사퇴를 강력하게 요구를 해야 되는데 지금 12.3 불법 비상계엄에 대해서 사과한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25명입니다. 전체는 107명입니다. 그렇다면 25명을 제외한 절대 다수는 여전히 12.3 불법 비상계엄에 대해서 그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그리고 윤어게인만을 외치고 있고 윤석열과 절연을 지금 요구하지 않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장동혁 대표가 지금 이런 행보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 지금 이 내용을 넘어서 근본적인 변화가 없다면 윤한홍 전 의원이 얘기했던 것처럼 국민들로부터 결국 버림을 받게 된다. 그리고 사과하지 않고 계속 계엄을 옹호하는 것이 민주당에서 가장 원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가면은 지방선거에서 참패한다라는 말에 대해서 장동혁 대표가 좀 정말 뼈아프게 이 말을 좀 새겨들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민의힘 장 대표에 의해서 민주당의 정청래 대표 역시 좀 리더십의 상처를 받았습니다. 핵심 공약이었던 1인 1표제 이게 부결이 된 건데 바로 재부의하기는 좀 어려워 보이고 당내 소통이 좀 안 되고 있는 건가요? 어떤 건가요? 소통의 문제도 있고 리더십의 문제도 있고 그리고 또 당내 권력투쟁 문제도 있는 굉장히 복합적인 문제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어요. 어쨌든 간에 지금 이게 부결이 됐고 특히 이제 이재명 대표 시절에 당헌 당규 개정은 뭐 일사천리로 압도적으로 개정된 것에 비해서 이렇게 정청래 대표가 추진하는 1인 1표제의 당헌 당규 개정 작업이 부결이 됐기 때문에 그리고 동시에 또 지방선거 룰 개정 문제도 함께 부결이 됐기 때문에 정청래 대표는 굉장히 리더십에 큰 타격을 받았다라는 것은 좀 부인하기 어렵고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그렇다면 어떻게 될까? 당장 최고위원이 이제 보궐선거가 있습니다. 이 최고위원 보궐선거도 현실적으로 명청 대결이 될 것 같고 만약에 여기에서도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하는 친명이 더 세력을 얻는다면 정청래 대표의 당내 리더십은 더 약화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래서 위기를 맞고 있다는 것은 부정하기 어렵고요. 일단 뭐 전체적으로 1인 1표제에 대해서는 당내에서 맞는 방향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일단 뭐 절차의 문제, 또 방식의 문제, 타이밍의 문제를 두고 있지만은 현실적으로는 내년 8월에 전당대회를 둘러싼 정청래 대표 세력대 또 그리고 친명 세력의 갈등이 있거든요. 일단 친명 세력들은 이번에 당헌 당규 개정 작업이 내년에 당권을 염두에 둔 그런 포석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이게 이제 더 장기적으로 보면 대권하고도 연결된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정청래 대표의 리더십을 둘러싼 또 그리고 또 내년 8월 전당대회를 둘러싼 당내 권력 투쟁이 상당히 치열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예, 아까 장동혁 대표에 대해서는 스스로 변해야 된다라고 평가해 주셨는데 정 대표의 리더십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그러니까 이 민주당을 보면은요 2가지 키워드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그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 이거는 이제 5년 후에 이것에 대해서 재판을 받거나 하는 것에 대한 그 상당한 어떤 초조감들이 여러 사건에서 이렇게 반영이 된다는 거를 느낄 수가 있었고요. 두 번째로 정청래 대표는 어떻게 해서든지 재선을 하겠다라는 욕망이 다 드러나 버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아까도 얘기가 나왔지만 대통령 취임한 지 6개월밖에 안 되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대표가 심지어는 이제 대통령 순방 때마다 빈집털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그러다 보니까는 1인 1표도 바로 그 연장선상에서 나온 거거든요. 이게 옳다 그러는데요. 보기에는 참 공정하게 들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민주당이 어떤 정당입니까? 호남,
마치 또 국민의힘이 영남에 어떤 기반을 둔 정당이듯이. 그런데 전국 정당으로 하기 위해서는 그 대의원제라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피한 측면이 있습니다. 이거는 비민주적인 것도 아닙니다. 예컨대 미국에 하원과 상원이 있는 거, 물론 경우는 다르지만 그러한 어떤 그 견제와 균형, 조화를 반영한 것인데, 그걸 느닷없이 권리당원 중심으로 1인 1표로 한다 그러면서 소통도 부족하다 보니까 요번에 이렇게 좌절을 겪은 것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여기서 1인 1표가 관철됐다면은 아마 내년 재선이 훨씬 쉬웠을 것이고, 그렇게 돼서 재선에 성공을 했다면은 그다음 총선의 공천권에 있어서 상당한 영향력을 당대표가 발휘하는 그러한 국면으로 가면 대통령의 힘이 그만큼 떨어질 수도 있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이 지금 잘 나가는 여당 내에 이런 식의 어떤 권력의 투쟁이라기보다는 굉장한 어떤 그 암투 내지는 긴장이 존재하고 있고, 이번 일을 계기로 해가지고 정청래 대표의 당 입지가 어떻게 될지를 제3자로서 지켜보고 있는데 떨어질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끝으로 두 분과 특검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김건희 씨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를 받는 통일교회 윤영호 전 본부장이 재판에서 더불어민주당과도 접촉이 있었다라고 밝히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당장 국민의힘에서 반발하고 있고, 한동훈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김건희 특검팀을 향해서 구속감이다 라면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 사안 좀 어떻게 바라봐야겠습니까? 일단 이 대상 민주당 두 사람은, 한 사람은 현역 의원이고 한 사람은 이제 현역 의원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지난번 문재인 정권 시절에 접촉했던 사람들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일단 이 김건희 특검의 수사 대상은 역시 이제 김건희 씨와 관련된 겁니다. 그리고 또 특검의 이 수사 대상 플러스 시기가 제한이 있기 때문에 이 김건희 특검은 김건희와 관련된 이 비리에 대해서 집중적인 수사를 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이게 이제 정식 수사 과정에서 나오는 것은 아니고 면담 과정에서 나왔다고 해요. 그래서 진술 조서로 남은 것은 아니고 수사 보고서 형태로 남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은폐 그런 시도는 없고요. 다만 이 두 사람에 대해서 진술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수사가 불가피할 것이다. 그리고 또 수사를 해야 마땅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데 이 부분이 이재명 정부의 비리하고는 상관이 있는 것은 아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문재인 정부 시절에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만약에 이게 이재명 대통령하고의 관련이 있다면 이재명 대통령께서 최근에 이 정치와 관련된 종교단체는 해산해야 된다라고 강력하게 얘기를 했거든요. 즉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통일교를 해산해야 된다라는 얘기인데, 지금 조직적으로 정당에 개입하고 또 선거에 개입하고 또 금품이 오간 것은 민주당이 아니라 국민의힘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께서 정당 해산을, 이 종교단체 해산을 자신 있게 얘기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짚어주신 부분을 비롯해서요, 일각에서는 이제 어쨌든 여러 정파를 아우르려 한 거라는 주장을 통해서 윤영호 전 본부장이 좀 죄책을 줄이려 하는 거 아니냐라는 부분도 제기가 되고 있는데, 어쨌든 다가오는 10일에 이제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본부장이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좀 내용을 밝히겠다고 했습니다.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아니, 일단 어떤 이익단체든요, 저는 종교도 하나의 이익단체처럼 이제 정치와 연결될 때 행동을 하는데, 그러면은 자신들의 보험을 위해서 한 정파나 한 정당에게만 무리수를 두지 않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봐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이 사실이 지금 특검 끝물에 이렇게 나타난다라는 거는 민중기 특검에 대해서 굉장히 그동안 말이 많았습니다. 비판도 많았고, 심지어는 주가 조작과 관련해서 본인 문제도 또 드러난 적이 있지 않았었습니까? 그걸 주가 조작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상황에서 지금 민주당에 연루된 인물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는데요. 이렇게 되면은 공정하게, 그리고 원래 특검이라는 게 인지된 것에 대해서 수사 다 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한 사람은 현재 뭐 국회의원이고 한 사람은 아니라고 그러는데, 그러면 뭐 김건희 씨는 무슨 정치인입니까? 공직자입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것에 대해서 뭔가를 받았다면 받은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그 공평무사하게 수사를 하는 것이 맞고요. 이런 일이 있을 때 우리나라의 정치인들은 꼭 편들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상대편은 상당히 단죄를 해야 되고 내 편이니까 이러이러해서 이거는 좀 피해갈 수 있지 않느냐라는 이런 인식 자체가 한국 정치를 상당히 후지게 만드는 요소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찌됐든 저 사람이 문재인 정부 때 사람들이든 아니면 이재명 정부 때 사람들이든 민주당 사람인 건 맞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이거는 당을 떠나서 이런 식의 뭔가를 받는다는 거는 이거는 처벌 대상이고 정치인의 그런 어떤 그 가치로도 맞지 않고 그렇다면은 공평하게 수사하고 공정성을 유지하는 것이 맞다. 이런 차원에서 이게 정파적 논란이 된다라는 게 저는 사실은 좀 서글픕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정치권 소식 짚어봤습니다. 정호김 전 의원, 배정호 한국정치평론가협회장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